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어떤 예제 건물을 시작부터 하나씩 모델링을 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같이 배우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쭉 인터페이스 설명이랑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맛보기 수준이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이제 기능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작성을 하실 때 평면적으로는 그리드 그리고 입단면적으로는 레벨선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난주에 했던 파일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건축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보여지는 첫 번째 화면이 이런 화면이고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안 됐죠. 네. 네, 안 됐습니다.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네. 네, 됐죠. 네. 요 화면 똑같이 보고 계실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요런 인면 버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이동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좀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 놓을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그리드 선부터 이제 작성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건축 탭에서 아키텍처 탭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데이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리드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가 항상 명령어 우측에 괄호로 적혀 있는데 GR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G를 누르고 R 두 번째 알파벳을 누를 때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어, 기억하고 싶으시면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리드라는 게 처음에 작성하고 별로 이제 손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딱히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위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그리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항상 이제 중앙 정도 중심에서 이제 우측 정도에 내가 어떤 그리드 어떤 그 상황으로 드로잉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 드로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면은 직선의 그리드를 거의 대부분 작성하시게 되고 어, 굉장히 드문 경우에 이제 아크 그리드를 작성할 때도 있는데 어, 저도 건축을 참 오랫동안 하고 도면을 많이 그려왔지만 아크 그리드를 작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꺾인 그리드를 작성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을 그리는 거, 그리드 시작점과 끝점을 찍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고 두 점을 클릭하면 이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클릭한 그 끝점에 그리드에 버블이 생겨요. 버블이라고 하는 게 건축적인 도면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축열에 그 축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1열, X2열, X3열 뭐 이런 식, Y1열, Y2열, Y3열 뭐 이런 식. 그래서 그 이름이 작성이 되게 되는 동그라미를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 버블이 두 번째 클릭한 그러니까 끝점에 작성이 돼요. 물론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시작점과 끝점 둘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하려면 처음부터 어떤 위치에 버블이 생길 것인지를 예상을 하시고 두 번째 점을 찍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쪽 이렇게 그리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그려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리드 하나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캐드랑 다르게 당연히 그리드 선을 그린다고 시작하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선의 위계 아니면 선의 그 종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찍은 점에 이제 1열이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클릭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그냥 modify를 누르면 명령어 종료가 되는데요. 그리드 이름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01 이런 식으로 그리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하나 있고 쭉 가서 오른쪽에 클릭을 했을 때 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도 체크 표시 할 수 있는 칸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을 클릭하시면 반대쪽에도 버블이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버블 위치를 잘못 지정했다, 시작 끝점을 잘못 지정했다라고 하시면 원치 않는 곳은 빼고 원하는 곳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손이 가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빠르게 그리려면은 위치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리드라고 하는 게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로선이 몇 개가 이렇게 쭉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 그리드가 쭉 몇 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그리는 것보다 캐드랑 똑같이 그려놨던 그리드를 복사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복사하는 거, 아이콘 뭐 복사하는 그 아이콘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쵸? 저도 아이콘을 클릭해서 복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치가 헷갈리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돼. 제가 복사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모양, 여기 있네요. 카피라고 되어 있는 CO라는 단축키로 되어 있는데 CO 두 번째 O를 누를 때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키로 복사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카피 키를 누르면 얘가 이제 복사 주체가 됐다라고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 위치 지금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해보셨다시피 수치를 입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거 나중에 좀 지정하고 싶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계속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하고 넘어가는 방법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편한 점이 X01로 제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X02로 자연스럽게 이름까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게 이제 복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두 가지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Ctrl C, Ctrl V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 C 그 다음에 Ctrl V를 눌러보면 어느 위치에 복사할 거냐 똑같이 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90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좌우 위아래 다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복사가 되겠죠. 그쵸?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뭐 포토샵이랑 이런 거 할 때랑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포토샵이 알트 클릭해서 들어가면 복사하고 그랬죠. 아마 제가 알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레빗에서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요. 이 화살표에 플러스 표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게 플러스 표시가 표기가 되는 걸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면 보이시죠? 예,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복사할 거냐 똑같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드래그가 또 복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건물에 전체 그리드 라인을 이미지를 띄워 드릴 건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거를 완성을 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도 해야 되니까 요 화면을 좌우를 바꿔 가지고 저는 요거를 작성을 할게요. 요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치수선이 작은 거는 이 레빗 자체에서 치수선을 띄웠을 때 이렇게 작게 표기가 되어서 제가 이 치수를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다시 이제 치수를 크게 글씨를 쓰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치수 요렇게 넣는 것까지는 오늘 할 건데 이렇게 크게 표기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작게 표기가 돼요, 위에처럼. 네. 그래서 지금 요 버블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만드는 거랑 요 과거에 작성했던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던 방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격을 3천, 만 등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은 3천, 3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반대쪽 화면에서 그거를 빨리 해보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요거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먼저 일단 제가 마음대로 지금 임의대로 그 위치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수가 맞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치수에 클릭을 하고 원하는 치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3000이었으니까 3000 이렇게 바꾸면 위에가 바뀌는데, 요 주체가 어떤 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셔서 내가 만약에 밑에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선택한 개체가 움직이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처음 거는 뭐 위가 내려가든 아래가 올라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아래쪽 거를 하실 때 개체 지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만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인데,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바꿔야 얘가 올라가니까, 다시 얘를 클릭하고 만을 클릭하면 요 3000으로 맞춰놨던 게 또 내려오니까 요 간격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수치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똑같은 방식이니까 요 방식대로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로축도 하나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먼저 이름을 바꿔놓고 복사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인식을 하기 때문에 X축을 다 만들어 놓고 Y축을 작성하면 그 Y축도 제가 지금 만든 기준으로는 뭐 X06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X06, 07, 08 이렇게 가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나중에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를 변경을 해두고 복사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재작업을 안 하게. 그 교수님, 네, 그 치수가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네, 그 인치 단위인가? 그 다른 단위인데 네, 네. 혹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아, 그 제일 처음에 건축 템플릿 여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매트릭으로 꼭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네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그거를 임페리얼로 여셔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템플릿 자체가 지금 아예 다른 스케치북에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네네, 얼마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껐다가 매트릭으로 다시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죠? 어렵지 않게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좀 잘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좌우에 띄워놓긴 하는데 그 줌 창까지 세 개를 띄워놓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강의 자료랑 제가 작성하고 있는 화면 두 개를 띄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을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못 볼 수 있으니까, 네, 음성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 채팅을 못 보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마이크 켜지신 분이 계시니까 실수하지 않게, 예, 저는 켜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마이크 체크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 복사를 하시다 보면 이 그리드 라인이 좌우가 딱딱 맞지 않고 이렇게 엇나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엇나가신 분들이 요거를 맞추고 싶은 게 우리 또 건축하는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춰놔야지 도면이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눈에 들어오기 쉽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드 라인이 엇갈려 있으면 건물의 그리드가 뭔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지 뭐 그런 걸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지가 않아요. 그쵸? 예. 뭔가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옆에 딱딱 붙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웨빗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넣어줄만도 한데 그렇게 아직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걸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긴 쪽 기준으로 맞추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긴 쪽을 기준으로 얘를 늘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X05가 더 짧죠. 그럼 얘를 길게 맞춰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Maximize 3D Ext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3차원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이 3차원 그리드가 maximize 해라, 더 크게 큰 쪽으로 뭔가를 맞춰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aximize 3D extent라고 하면 얘가 정렬이 딱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어졌기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니라 반대쪽은 여전히 긴 상태고 얘들이 짧게 남아 있죠. 그럼 거꾸로 또 짧은 쪽 애들을 전부 선택하셔가지고 4개 조전은 다시 우클릭해서 maximize 3D extent라고 하시면 좌우가 이렇게 다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 맞춰놨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리드 라인이 우측이 훨씬 많이 좀 삐져나갔잖아요. 지금 제 개수는 맞게 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부족하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이 조금 더 튀어나간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좀 맞추고 싶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리드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 그리드가 자물쇠 모양으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물쇠 모양으로 묶여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드끼리 하나로 묶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동그란 게 보이시면 클릭해서 뭔가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표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좀 익숙한 세대니까 이 자물쇠를 클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물쇠가 만약에 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리드가 나머지 애들이랑 다르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탈이 되겠죠. 그러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얘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물쇠를 묶었다 풀었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풀었으면은 또 그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또 하나로 엮일 수 있도록 또 묶어 놓고, 이런 작업들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리드를 클릭했을 때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3D라고 표현되어 있는 3D 이렇게 되어 있죠. 요 3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리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눈에 보는 거는 1층 평면도 레벨 0을 바탕으로 뭔가를 작성을 했지만, 3차원의 그리드라고 하는 건 얘가 실제적으로 입체처럼,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는 그리드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3차원의 뷰로 봐도 물론 그리드가 입체로 보이진 않는데요. 요거는 이제 레벨 값이고 그리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3차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인식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쭉 작성해서 나가실 거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걸 작성하시든지 2층, 3층, 4층에 똑같은 영향을 주는 그리드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D랑 2D가 왜 구분이 되어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하실 때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볼륨을 디자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볼륨에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Y05, Y06의 충렬이 필요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건물이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쓸데없이 요 그리드 라인이 뭐 도면에 그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를 이제 지우거든요. 삭제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차원의 그리드라고 내가 그 도면에 필요 없다고 해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전부 영향을 받겠죠.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도면에 해당되는 것을 2D로 바꿔주시고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3D, 2D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3차원적으로 내가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설정 값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다. 자, 나중에 애노테이트라고 하는 치수 넣는 거는 따로 배우실 시간이 있을 건데 아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어서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해볼 텐데 그래도 그리드에 해당되는 어떤 치수선들은 미리 좀 작성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 치수를 넣는다 그래도 요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치수를 넣고 싶은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애노테이트라는 탭에 가가지고 여기 있죠. 얼라인드랑 리니어의 차이는 CAD랑 똑같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쵸? 리니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수직 수평으로만 치수를 작성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을 바탕으로 우측 상단이 벽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의 치수를 띄었을 때 절대적인 x좌표, y좌표의 길이가 표기가 되는 게 이제 리니어고 얼라인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인테리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기울어진 그 절대적인 길이를 작성하는 게 이제 얼라인드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치수에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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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넘어가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얼라인드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바깥쪽 클릭하면은 명령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좀 작죠. 예.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리드가 굉장히 많다. 지금 이 건물의 그리드도 좀 작은 편인데 나중에 이제 큰 건물들 설계하실 때가 되면 요 그리드 라인이 막 10개, 20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씩 다 클릭하고 나가기 좀 귀찮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에 작성을 하는 방법이 뭐냐? 좀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벽체를 그려가지고 그 벽체랑 가상의 벽체를 그냥 하나 그리는 거예요. 실제 건물이 아니라 벽체를 그려서 그 벽체랑 요 그리드 선들이 교차가 될 거 아니에요. 교차가 되는 지점에 주석 요소 애노테이트를 다 찍어주고 넘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법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한 번에 쭉 벽체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차 지점에 전부 그리드를 작성하고 넘어가면 내가 클릭을 다 하나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벽 작성하는 법은 배웠으니까 어떤 타입의 벽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베이직 월 요걸로 되어 있는 벽을 저는 가로라인은 하나 그려놨으니까 세로 쪽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드랑 교차를 해야겠죠. 그쵸? 교차를 하고 내가 치수선을 그리고 싶은 쪽에 그리고 싶은 위치에 벽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ESC 누르시면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어쨌든 주석은 달긴 달 거니까 애노테이트 들어가서 얼라인드 다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치수를 이렇게 하나씩 찍고 갔잖아요. 근데 그 치수 잠깐만요. 네, 애노테이트 중에 바로 얼라인드 클릭하지 마시고 드랍다운 메뉴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아닌데? 여기. 예, 드랍다운 메뉴가 아니라 정정할게요. 그냥 얼라인드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요 밑에 부분 세부적으로 뭐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요 아래 탭 여기 보시면 modify 해서 place dimensions 뒤에 wall center line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pick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픽이 보면은 individual reference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각각의 그 참조점을 찍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점을 찍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우리가 individual 한 걸 찍겠다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entire words라고 해서 전체 벽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전체 벽체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벽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벽의 길이를 지금 우리가 그리드 라인에 딱 안 맞춰서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벽체가 얼마인지를 재고 싶으면 이 기능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편법으로 쓰는 게 뒤에 옵션즈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intersecting word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intersecting gri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intersecting 하는 월은 없으니까 하나만 그렸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드랑 벽체가 교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intersecting grids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벽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죠? 벽체랑 그리드가 이제 intersecting 하는 부분끼리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리드가 다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일단 클릭을 해야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벽체를 만든 거니까 요 벽체는 실제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벽체는 삭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섹팅 하지 않았던 바깥쪽에 있는, 더 이상 인터섹팅 할 게 없던 그리드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이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좀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보기 좋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만들 건물의 전체 그리드인데, 그리드라고 하는 게 항상 직선으로만 되어 있진 않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꺾인 그리드를 가끔 작성할 때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실제적으로도 적용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드 라인이,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이렇게 통으로 꺾여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기둥열에 따라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건물은 요 그리드 따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90도 그리드를 또 따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꺾여 있는 그리드가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뭔가가 간다, 건물이.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작성을 할 때도 있겠죠, 편하게. 똑같은 꺾인 하나의 축렬로 인식을 하겠다, 그냥 시공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꺾인 그리드를 작성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건물이랑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게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그리드를 가서 하다가 지우면 되니까,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멀티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멀티 세그먼트. 그래서 미리 보기 창 뜨는 거 보면 그 그리드 라인 자체가 꺾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 작성할 때 쓰는 거다 그냥. 예. 그냥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내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이제 꺾여 나갈 수 있는 그리드를 만드는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뭐 2번 꺾어도 되고 이렇게 꺾어도 되는데 이런 그리드는 작성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예. 요거는 축이 반대쪽 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갈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항상 뭔가 명령이 완료됐을 때 X 표시랑 체크 표시가 있는 화면이면 내가 명령을 완료했을 때는 항상 finish라고 하는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명령어에 따라서 요게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없는 경우는 그냥 ESC를 누르시면 명령이 그냥 종료가 되는 건데, 요게 있는 경우에 내가 명령을 끝내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finish 모드라고 하는 버튼 체크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리다가 요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ESC를 누르시잖아요. 근데 ESC를 누른 거랑 이 체크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ESC를 누르면 그리드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는 중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버블을 형성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멀티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 계속 클릭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그리드를 계속 연결해서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종료가 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명령이 종료가 됐고 나는 이 그리드를 그리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체크를 눌러 주셔야 이런 버블 표시를 띄워 줄 거예요. 그래서 ESC를 누르면 요게 뜨지 않는다. 예, 명령어가 종료된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ESC 누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리드를 여기서 또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다음 체크를 누르면 하나의 그리드가 지금 2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예. Sketch is invalid 이렇게 나오죠. 예, 유효하지 않다. 예, 그런 그리드는 없다는 걸 컴퓨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리드가 끊겨가지고 다시 가는 경우는 없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난주에 했던 crop view, crop region이라고 했던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2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도면 자체를 크롭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대한 것처럼 상세도를 따로 도면을 추출한다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crop view랑 crop region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annotation crop이랑 annotation crop region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extent 쪽에 가시면 crop view가 있었고요, 그쵸? 여기 있는 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rop region을 내가 눈으로 볼 거다, 요 바깥쪽에 있죠.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notation crop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사각형 가까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일반적으로 요 안쪽에 있는 게 뷰, 실제로 도면을 자르는 crop 뷰고요. 요 바깥쪽에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애노테이션을 크롭하는 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거 요렇게 당기면은 도면이 이제 잘려 나간다 그랬죠, 그쵸? 도면이 잘려 나갈 때 요 애노테이션 크롭 뷰가 없으면 실제로 크롭이 요 그 애노테이션들이 요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그쵸?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 크롭선들이 정확한 등 간격으로 이렇게 예쁘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데 정확하게 요 간격을 내가 지정을 안 한 상태니까 막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애노테이션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바깥쪽에 막 지저분하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크롭뷰와 더불어서 애노테이션 크롭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상세도, 우리가 만약에 상세도를 작성하면 이 부분만큼을 보고 도면을 또 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추출을 하겠죠, 시트를.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크롭은 잊어버리고 이쪽에서 다시 원하는 치수를, 상세 도면이니까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뷰를 크롭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석, 치수를 크롭하는 범위가 따로 있다. 두 개가 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위치도, 요 간격 위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따로따로 점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면을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작은 어떤 부분을 확대하는 도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셔야겠죠. 지금 이 내용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게 관련된 기능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제 우리가 막 작성하다가 도면의 어떤 일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시트를 하나 따로 만들 때 여기 보시면 duplicate view라고 해서 예, 요 뷰 자체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세도가 어떤 도면의 기초에 의해서 근거해서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라는 걸 만들 때도 내가 일반적으로 좀 러프하게 그린 단면도를 다시 한번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린 어떤 도면이 단면 상세도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도면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1대1 스케일로 캐드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델링의 그 전체 러프한 화면을 하나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뷰를 내가 크롭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면에 이제 주석 요소라든지 나머지 뭐 레전드라든지 뭐 글씨 뭐 이런 것들, 뭐 주석 디테일한 뭐 노트들 이런 것들 다 따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사된 거에서 걔는 뷰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게 하나의 시트로 돼서 한 장의 도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능이 여기에 숨어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자, 다 되셨으면 제가 지금 뭘 켜놨냐면 이스트랑 노스라고 되어 있는 건 엘리베이션에 있는 항목들이죠. 뭐 동서남북 기준으로 이제 뷰가 작성이 되어 있었던 법을 기억나실 거예요. 평면상에
그 위치에서 바라본 화면들, 그 위치에서 바라본 도면이 이제 표기가 된 건데, 우리가 레벨 값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레벨이다 하는 가로선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쵸? 여기서 아까 우측에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레벨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아이고. 뭐야. 예. 노스뷰에 그렸는데 왜 안 보인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줬지? 그 비저블 세팅이 가끔 이제 어떤 뷰에서 그렸는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그 뷰 말고 다른 데서 그려지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 경고청이 뜨는 분들은 다른 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해당 뷰에서 요게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다른 쪽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뜰 건데, 예, 혹시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제대로 되네요.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그리드도 레벨 값도 여러 레벨이 있을 테니까 그 레벨에 해당되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왜 자꾸 이렇게 뜨지? 요게 1레벨, 2레벨이 지금 레벨 0, 레벨 1이 있다는 거는 그리드 라인 두 개가 어디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정 뷰에만 제가 이스트랑 노스를 띄워놨는데 사우스에만 요 기본 레벨 두 개가 보여 있는 상태였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새로 뭔가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 레벨 1, 0, 1이 있는데 제가 2를 작성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세 번째 레벨. 근데 그게 이제 요 사이에 계속 제가 뭔가를 그리려고 하니까 그게 오류가 나고 다른 뷰에 생성되고 이랬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두 개의 레벨이 평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레벨 값은 일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활성화가 된 레벨 값이 지금 있는 거예요. 기본 세팅, 템플릿 자체가. 그래서 요게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요 뷰 4개 중에 하나를 띄워가지고 원래는 요 모든 뷰에 요 두 개는 표시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만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여기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고 어떤 해당되는 뷰를 찾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0레벨, 1레벨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레벨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찾아가지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레벨 값이랑 그리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X축, Y축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X, 요게 Y인데 어떤 뷰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아래쪽에서 위쪽을 바라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요 X 1, 2, 3, 4, 5는 내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그리드는 3차원의 그리드가 잘려지지 않겠죠. 그냥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요 뷰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세로로 서 있는 날들은 뭐죠? Y01, 02, 03이라고 하는 요 그리드들이죠. 그쵸? 그래서 넓게 펼쳐져 있는 요 뷰를 보면요. Y 그리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북쪽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Y01이 제일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다본 거니까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거니까 요렇게 돌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우스를 가보면 Y0102 요 방향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리드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평면적인 그리드가 3차원 그리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게 3차원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인면이나 단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 값이 저처럼 뭔가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거나 어떤 한 뷰에만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똑같이 그리드를 교차했던 것처럼 레벨 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 라인과 완벽하게 교차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가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버블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쪽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수정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게 그냥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 이대로 둘게요.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가 레벨을 여러 개 만들고 넘어갈 건데, 지금 4천의 높이, 4m의 높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4m면 사실 뭐 적절한 높이인데, 어, 기본 세팅이 4m니까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이제 3000 높이로 바꿀 건데 3m의 높이가 적합한 높이는 아니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그냥 변경을 하고 전체적인 건물의 비례를 3000으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 봐요. 요 예제에서. 그래서 3000 높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 클릭을 한 상태에서 3000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0레벨, 1레벨, 2, 3, 4, 5까지 총 5레벨까지 5개의 선을 만들 건데, 마찬가지로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복사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든지 높이 조절은 나중에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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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알아먹기 쉽게 저는 1층, 2층 뭐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지금 경고창이 뜨는 건 뭐냐면,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그 도면 시트 이름 자체가 이 레벨 값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벨 값에 해당되는 그리드를 자른 거니까 평면상 0레벨에서 잘랐다 그래서 0레벨 평면도 이렇게 이름이 그대로 갖다 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이름을 바꾸니까 corresponding view, 그 연동되어 있는 상호 연동되어 있는 뷰의 이름도 같이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은 요거 같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천장 평면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건데, 지금 레벨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건 평면상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수정해도 뭐 그런 경고창은 안 뜨겠죠. 그쵸? 그렇죠? 이 건물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층이 없고 5층이 옥상이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레벨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요거는 지금 파랗게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작성한 3층, 4층, 옥상 요 부분은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고 평면상에서 뭔가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레벨 여기서 자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가 그린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도면의 그 시트 도면 한 장 한 장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지금 원래 있는데 보여지지 않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시성, 내가 무엇을 보겠다, 무엇을 어떤 상황을 뭘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뷰 쪽으로 항상 가주셔야 돼요. 뷰, 보는 것에 대한 설정이니까 이쪽 가셔서 쭉 살펴보시면 우리 3D 뷰 했던 거는 기억나시고 그쵸? 디폴트 3D 뷰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오른쪽에 가면 플랜 뷰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랜 뷰. 그래서 평면상의 뷰들, 평면도들을 보여지게 하는 설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플랜 뷰 한번 클릭을 해보면 뭐가 뜨느냐? 플로어 플랜 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RCP라고 하는 Reflected Ceiling Plan, 천장 평면도. 그다음 뭐 밑에 뭐 Structural Plan, Plan Region, Area Pla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면적 관련된 거고, 구조 관련된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건 평면상의 어떤 영역 지정할 때 이런 거니까 지금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플로어 플랜이랑 RCP 요거 두 개는 지금 우리가 1층, 2층 다 표기되어 있고 1층 천장 평면도, 2층 천장 평면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지금 3, 4 지붕 요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플로어 플랜부터 가보시면 플로어 플랜에 타입은 플로어 플랜을 만들 건데 밑에 보시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레벨을 선택을 해라. For which 네가 만들고 싶은 어떤 create new view를 만들고 싶은 그 객체들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름을 바꿔놨으니까 이름 바꾼 그대로 뜨는 거고 3층, 4층 지붕 바닥에 대한 평면도를 작성하겠다. 도면을 뽑아내겠다. 라고 하시면 Shift 클릭하시면 항상 전체 선택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네. 1층, 2층, 3층, 4층, 지붕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1, 2, 3, 4, 5 다 활성화 시켰잖아요. 이제 표시됐죠? 근데 지금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루프 쪽 가보면 그리드가 없어요. 분명히 3차원의 그리드를 내가 그렸다고 했는데 왜 루프 쪽에는 내가 그린 그리드가 표기가 안 되냐? 그게 이제 영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면도가 요건데 지금 그리드를 보시면 1층, 2층, 3층까지만 얘가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3차원의 그리드가. 그래서 4층과 지붕 쪽의 레벨 값과 선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교차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애들을 머리채를 잡아다가 쭉 교차시키면 되겠죠. 그쵸? 얘도 조금 길게 표현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 3층, 4층, 5층과 지금 Y열이 교차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됐죠? 네, Y열은 교차를 시켜놨으니까 지금 루프 쪽에서도 표시가 된 거예요. 레벨을 쫙 잘랐을 때. 그럼 똑같이 X축도 그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남측이랑 북측 뷰가 똑같은 상황일 테니까 동축이나 서축 뷰로 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쵸? 네. 지금 마찬가지로 얘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고 일단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교차가 돼야 여기 다 표시되고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뷰에서도 이제 전부 다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캐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선 Z값이 없으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빗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의 개체를 도면화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3차원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드 라인이랑 레벨 라인도 전부 3차원으로 뭔가 존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선이 아니라 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개념을. 물론 이제 끊겨 있으니까 요렇게 선 면이냐 요렇게 누워 있는 면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면이랑 요 면이 교차를 하면 교차를 하는 곳에 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면화돼서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차가 안 되면 도면화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율을 해 주셔야 돼요. 뷰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처음 세팅을. 그래서 처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은 어딘가에 어떤 뷰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뷰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씩 늘려주고 하나씩 만나게 하고 또 다른 뷰에 가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평면 확인하시고 이 과정을 처음에 한번 겪으셔야 돼요. 귀찮지만.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맞춰 보십시오. 좌우 위치 이런 것도 바꿔 보시고 마찬가지로 레벨 값도 클릭해 보시면 3D, 2D 이런 게 뜰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 도면에만 표기가 되게 할 거냐, 요 도면만 뭐 삭제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2D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요 레벨 값들이 뒤쪽으로 큰 판이 계속 가는 느낌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3D로 표현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뭐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이제 우리 또 성격상 대응되는 뷰, 남쪽이면 북쪽, 북쪽이면 남쪽이 이제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같은 그리드의 축렬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범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은 대응하는 뷰들이 요 모양이 요 위치가 똑같으면 도면이 좀 보기가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짧거나 길을 때 예전에는요 요 한쪽을 맞춰도 반대쪽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사실 3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똑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요 전체를 들어 올린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요 기능이 그냥 반대쪽 뷰가 따라가도록 지금 좌우가 동시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북측 뷰랑 남측 뷰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한쪽을 수정하면 반대쪽이 바뀌질 않아서 propagate extends라고 하는 요 범위 우리 아까 길이를 맞출 때 뭐 maximize extends 요렇게 했잖아요. 예, 그 범위를 propagate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동해서 맞추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전해서 똑같이 맞추겠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대응되는 뷰에도 똑같이 지금 상황을 propagate 하겠느냐라는 요 아이콘이 있었어요. 요 명령어가. 그래서 요걸 OK를 누르면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 그러니까 대응되는 뷰를 똑같이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자동으로 요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데, 예, 요게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2017년 기억으로는 2017년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확실히 없었고, 예, 요게 대응이 맞춰지질 않았고, 그 뒤에 2020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에서는 그냥 똑같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능을 굳이 알 필요는 없겠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열받는 게, 사실 또 우리 성격상 남북을 맞추면 또 동서도 같이 맞추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안 맞춰줘요. 프로퍼게이트 하면 항상 대응되는 뷰만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요 위치를 좀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예, 짜증나게도. 그래서 찜찜하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예, 저처럼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띄워놓고 맞추는 수밖에 없다. 줌도 정확하게 딱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레빗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드로잉 툴이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캐드 2D 캐드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2차원적인 그림을 막 그려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레빗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리는 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패밀리들로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 걸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걸 해체해 가지고 도면이라든지 일람표라든지 이런 걸 추출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거 얘네는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면을 추출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맞추는 시간을 쓰시면 돼요. 다 따로 도면을 맞춰서 시트에 넣어가지고 시트를 만들고 거기 위치에 버블을 조정하고 이런 시간을 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캐드랑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 우리가 미세하게 또 출력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두께라든지 아니면 버블의 위치가 삐져나갔다 하면 다시 맞추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이제 출력한다기보다는 2차원적인 시트를 추출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완벽하게 눈에 보기 좋게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1층을 켜고
됐죠? 요게 이제 그리드랑 레벨을 작성하는 모든 방법이었고요. 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떤 간격으로 어떤 축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드 라인 작성하고 레벨 작성하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평면에 많이 익숙하시긴 하시니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평면을 작성하는데 사실 우리가 레벨 값 작성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그 레벨 값이라는 게 이제 레벨 1, 2로 항상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보다 많은 층의 건물을 도면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레벨 값이 좀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차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요 레벨 값부터 작성을 하고 그리드를 그려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레벨 값을 얼마의 길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게 뽑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층수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레벨 값에 따라서 이제 평면을 만들면 평면들은 이제 계속 교차를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부터 작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리드를 만드는 게 손은 조금 덜 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단면이나 인면 레벨부터 작성한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도면 그릴 때도. 그래서 저도 항상 평면부터 작성하고 레벨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손이 덜 가는 건 레벨부터 작성하고 그리드를 그리시는 게 손이 덜 가실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그려야겠죠. 그리드랑 레벨 값이 다 작성이 됐으니까. 자, 바닥.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3차원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얘도 3차원이었지만 모델링 요소는 아니었으니까. 다시 이제 건축 쪽에 가셔서 우리가 하는 건 구조적으로는 안 하고 다 건축적인 모델링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바닥이니까 플로어로 가야겠죠. 플로어. 그죠? 그리고 그냥 아키텍처럴 플로어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것도 이제 2020년부터인가 22년부터 굉장히 이 컴포짓 그 바닥 컴포짓 된 벽 요거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제네릭 월이라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벽이랑 바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계층으로 되어 있는 뭐 당연히 이제 바닥이라고 하면 그 바닥에 방수도 깔려야 되고 단열재도 깔려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마감재도 타야 되고 하니까 어떤 그 바닥을 치면 뭐 어떤 층이든지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SCR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INS는 이제 인슐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90mm의 단열재 그리고 어, CONC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125mm의 콘크리트 그 두께의 골조가 쳐지는 거고 그리고 50 SBLD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플레임이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래쪽에 단열재 깔리고 콘크리트 깔리고 그 위에 있는 마감재들이겠죠. 그래서 뭐 방수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름 몰탈 바닥을 고르게 하는 고름 몰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올라타는 어떤 마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컴포짓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슬라브의 두께를 바꿔보고 기초로 만들고 이런 걸 할 텐데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하나만 바꾸면 전체적인 두께가 쫙 늘어나니까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두께로 늘려주는 요거를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귀찮아요. 한 단계.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네릭 월이라고 하는 제네릭 플로어나 제네릭 월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걸로 강의를 하는 걸 좀 선호하는데 여기 어느 순간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다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로드 패밀리에. 아니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 파일이 왜 네, 뭔가 지금 오류가 떠가지고 이제 됐네요. 예. 예, 다른 데도 다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쓰는 벽체랑 바닥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패밀리를 로드에서 찾아봐도 지금 깔려 있는 걸로는 제가 이 풀로 깔았거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있죠. 예, 중국어로 되어 있는 패밀리, 뭐 영어로 되어 있는 패밀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이게 그 이름만 다르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거는 제가 다 안 깔아서 그런 건지 몇 개 없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지금 다 깔려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죠.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잉글리시가 있고 잉글리시 임페리얼이 있죠. 요게 이제 인치 피트 단위로 되어 있는 패밀리니까 요거 들고 오시면 안 되겠죠. 혹시 이제 다 까신 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창문에 대한
뭐 패밀리라든지 뭐 시스템 패밀리, 그 다음에 뭐 트러스, 뭐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컬럼 같은 거는 렉탱귤러 컬럼 이런 게 이제 기본 기둥이거든요. 이런 거 갖다 쓰면 되는데 편하게 파운데이션이나 지금 슬래브 쪽에는 그런 것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가보니까 파일 박는 파운데이션이랑 음. 네. 그래서 그냥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어떤 그 콘크리트의 두께를 바꾸는 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뭔가를 바꾸면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번거로운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뭐 미리 알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요걸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지금 저희 똑같은 버전을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제가 쓰려는 게 없진 않으실 거예요. 요거 제일 위에 있는 이거랑 뭐 밑에 있는 이런 거 4개 지금 다 뜨시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로 공통적으로 그냥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상 필요한 패밀리가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요 파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는 거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를 배우는지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저랑 똑같은 걸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려볼게요. 자, 그릴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건지를 요 우측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시면 바운더리 라인, 그래서 바운더리를 그리는 라인을 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라인을 지정하는 그리거나 지정하는 방식이 부가적으로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는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픽 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층, 3층, 4층은 전체적인 벽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벽체보다 안쪽으로 슬래브가 생기기 때문에 벽체를 클릭하고 넘어가면은 그 안쪽으로 슬래브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좀 편한 방법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바닥부터 다져야 되는데 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픽 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픽 월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각형을 그리고 넘어갈 건데, 그리고 넘어갈 때 그냥 라인을 그리시면 처음에 지난주에 한 것처럼 쭉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꺾어가면서 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렉탱글이라고 하면은 사각형을 그리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갈 건데요. 처음부터 원래 기초라고 하면 이 아래쪽이 필로티로 되어 있다라고 한들 그 필로티 기둥이 기초에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뭐 온통 기초를 친다는 가정하에 전체가 기초가 쭉 깔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그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스스로 작업을 하셨을 때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응하기가 힘드시니까 미리 좀 잘못 그려놓고 나중에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중간에 아무데나 그리드 라인부터 그리드 라인까지 그리지 마시고 요 중간에부터 시작해서 요 바깥쪽, 그 다음에 반대쪽 끝나는 거는 요 그리드 라인 여기서 끝내 볼게요. 그래서 길이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정을 안 했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16,014.7 이렇게 애매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에서 클릭을 할게요. 하나 둘 클릭하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생긴 거죠. 지금 작업을 X도 클릭 안 했고 체크도 클릭을 안 했으니까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자물쇠가 세 군데 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은 자물쇠가 안 떴죠. 안 뜨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드 라인과 만나는 곳에만 지금 자물쇠를 띄워준 거예요. 그럼 이 자물쇠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드 라인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면적이 부족하다거나 컨셉적인 측면에서 뭐 더 가로의 길이가 길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 지금 만 간격으로 되어 있던 게 뭐 쭉 가다가 어떤 부분은 12,000 해가지고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리드 라인과 만나는 슬래브를 잠가 놨느냐 잠그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그리드를 변경시켰을 때 얘네가 같이 변하냐 같이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렇게 그렸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그리드랑 상관이 없이 지금 시작을 했지만 끝나는 부분은 Y06열과 X05와 교차되는 지점을 내가 찾아서 정확하게 클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추후에 이 그리드가 변경이 되더라도 내가 그리드의 위치에 따라서 최종적인 외벽을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슬래브가 따라가야 맞겠죠. 그쵸? 근데 잘못해가지고 요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리드는 변경이 되지만 슬래브는 요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 바닥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늘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 어떤 지금 기초가 아니라 뭐 2층 3층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외벽보다 슬래브가 좀 더 안쪽에 있어서 오픈된 공간, 슬래브가 오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시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는 슬래브가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열려고 했던 부분이 따라와서 막아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추후에도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리드에 부착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맞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계 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하고 막 슬래브 오픈하고 이런 설계 변경 과정을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리드에 다 부착을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항상 명령이 종료됐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수정을 하긴 하겠지만, 아이고, 네, 저처럼 이 바깥쪽을 클릭해버리면 명령 종료는 안 됐지만 여기에 떴던 치수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쵸? 치수를 원래 치수가 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클릭하고 수정을 하면은 수정이 됐었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면 걔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다시 클릭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오류는 항상 있는 법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그 원하는 그 수정을 원하는 선을 클릭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옮겨주시면 어느 위치로든 다시 이 선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중에 쭉 옮기는 과정을 할 거지만 이게 정수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예. 일단은 이 상황에서 완료됐으면 체크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3차원 뷰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3차원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혹시 3차원 뷰가 안 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은 버전이면 다 떠 있을 테지만 혹시 템플릿 상황에서 안 떠 있는 분들은 뷰에 가셔서 3D 뷰에 디폴트 3D 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뜰 겁니다. 요청이 하나 뜨실 거예요. 그래서 3차원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같이 확인해 가시면서 설정을 하시는 게, 그 드로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그 컴포지션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단축 뭐라 그러죠? 축약어 그걸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나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뭘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floor ground라는 거예요. 이거 ground 그쵸? floor ground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floor를 지금 치는 컴포지션을 만드는 건데 컴포지션 바닥재인데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중에 수정을 하시려면요 요 수정하는 과정도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가지 여기 보시면 에디트 타입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업체가 제공을 한 패밀리를 내가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새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일부러 따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두께만 조금씩 조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디트 타입이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건데요. 그쵸?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건데 그 중에서 여기 디폴트 thickness라고 되어 있는 게 4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80mm니까 48cm죠. 요 정도 두께의 지금 기초가 쳐진 거예요. 사실 뭐 기초치곤 두꺼운 게 아니라서 조금 저는 변경을 하고 싶은데 여기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구성, 구성 쪽에 가보시면 에디트라는 버튼이 하나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건데 위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재료고 아래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아래에 깔리는 재료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골조가 쳐지는 배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힘을 받는 스트럭처 그죠? 구조 그 재료는 뭐냐? 콘크리트다. 그 두께가 125m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죠. Structural Material다. 얘는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재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기초에서 125mm를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125mm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각층 슬랍을 만들 때 이제 뭐 120, 125, 150 두꺼우면 그 정도의 두께를 써요. 한 층의 슬랍을. 얇은 것 같아도 150 정도 두께면은 절대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슬래브라고 하는 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구조부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거는 힘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아니면 라이브 하중, 데드 하중 그러니까 뭐 사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구가 놓여 있거나 요 정도의 힘만 버티면 되는 거라서 실제 건물이 막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얇아도 되는데 또 기초는 전체적으로 건물의 모든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게 골조 두께를 치거든요. 근데 125mm는 좀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을 변경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400을 칠 거냐, 600을 칠 거냐, 메가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1m를 치기도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거는 이제 구조 회사에 따라서 구조 검토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쭉 살펴본 건데 밑에 보시면 여기 사이트 HAR로 되어 있는 건 제 판단하기로 harness라고 해서 그 집안 다짐인 것 같아요. 집안 다짐. 그래서 원집안 다짐이라고 해서 그 원래 있던 흙의 집안을 땅땅하게 다지는 그 다져져 있는 흙을 얼마만큼 다져가지고 땅땅하게 만들어 놓을 거냐. 아래쪽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원래 있었던 상태지만 그 원집안 다짐을 150mm 그러니까 15cm의 두께만큼 원집안을 땅땅하게 요 두께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다음 그 위에 샌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모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자갈을 깔죠. 예, 우리 기찻길 같은 데 보면 기찻길에 자갈 깔려 있고 그 위에 판자를 대 가지고 이제 딱 박아 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잡석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돌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부셔진 돌 같은 거 잡석을 가지고 와 가지고 바닥에 막 깔아요. 예, 그 상태가 이제 집안을 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멤브레인. 어떤 막이거든요. 막. 거기서 이제 댐프라고 되어 있는 건 습기예요. 그래서 댐프 PR이라고 되어 있는 건 프로텍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방습 필름이에요. 습이 차지 않기 위해서 습이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름을 깔거든요. 뭐 V 필름이라고 하는 걸 까는데 그거를 뭐 2장 깔기도 하고 뭐 1장 깔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깥쪽에 까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6번은 실제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럴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거고 표로.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 이제 구조체가 실제적으로 레미콘이 와가지고 철근 깔고 레미콘이 와서 쭉 부어서 양생시키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는 그 기초가 완전히 땅땅하게 잡석다짐부터 뭐 방수까지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게 뭐죠?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thermal air라고 돼서 그 열 그리고 공기 측면에서 rigid ins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단단한 뭐죠? 단열재. 예, 단열재를 이제 치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따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요게 기초가 처지고 그 위에 단열재가 깔리는 상황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는 내단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조 안쪽에 단열재가 깔렸으니까 내단열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외단열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깥쪽에서부터 단열재를 벽체든 위에 지붕이든 이렇게 쑥 둘러싸 버리면 건물이 완벽하게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열교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내단열이라고 하면 안쪽에서 치고 지붕에서 치는 게 안쪽에 있는 그 완벽한 그 육면체를 딱 감싸야 되는데 일부 뭐 방으로 구획된 벽체가 생기거나 골조 벽체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그 열이 그 벽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벽체 천장뿐만이 아니라 바닥까지도 골조 바깥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둘러싸야지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 경우에 왜 단열재를 골조를 깔고 그 위에 쳤냐라고 하면 골조라는 게 이제 워낙 무거우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힘을 지금 거기서 받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막 잡석을 깔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단열재를 깔고 만약에 골조를 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굳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바닥에 깔린 단열재 같은 게 찢어지거나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열이 침투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보호를 위해서 안쪽에 까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지하층 그러니까 제가 지하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묻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 의해서 좀 단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열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실 이제 지상 1층의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단열을 했을 때는 골조가 있고 단열재가 쳐지고 여기 벽이 서고 바깥쪽에 단열재가 쳐진다라고 하면 이 단열재와 이 단열재 사이에 사실 열교 현상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4학년이시라 좀 이해가 되실지 아니면 전혀 모를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좀 귀찮지만 그려드리면 요런 상황인 거죠. 잡석을 막 깔고 골조를 쳤단 말이에요. 그쵸? 기초를 친 거죠. 기초를 치고 벽을 우리는 모델링이라서 벽을 따로 올리지만 사실 이제 완벽하게 결합이 된 거니까 콘크리트를 위에서부터 쭉 붓겠죠.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이제 뭐 헌치 같은 것도 이렇게 생기겠지만 일체화 시켜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벽을. 그쵸? 삐뚤삐뚤한데 이 상황에서 아까 단열재를 여기다 깔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하는 게 조금 더 단열에 있어서 유리하고 안전하니까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인단 말이에요. 벽체에. 이렇게 붙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땅에 묻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를 이렇게 여기가 지상 레벨이다라고 하면 단열재를 여기까지 치지도 않아요. 예. 뭐 여기까지 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외장재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예. 겨울에 땅이 얼 정도니까 추우니까 여기에 산기가 있는데 한기가 골조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난방을 막 때우면 바깥은 추운 이 한기가 골조에 머금고 있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이런 곳에 이제 습이 차는 거예요. 이슬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봐도 벽체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 뭐 사무실 들어가거나 5학년 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땅이랑 만나는 곳에는 골조를 이렇게 올려 쳐가지고 이 안쪽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벽체를 치고요. 요 바깥에 이제 공기층을 두거든요. 공기층. 예. 그래서 요 안쪽에서 습이 맺혔다가 녹았다가 맺혔다가 말랐다가 하고 곰팡이가 피든 말든 신경 안 쓰게 하는 요 공기층을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단열이 조금 끊기더라도 이제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단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렇게 둘러쳐야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단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예. 근데 이 건물의 하중 같은 경우가 얘를 부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제가 요 수업 처음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모델링을 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를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리지드가 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건데 베이퍼 RE가 뭐 줄임말일 텐데 요거를 모르겠어요. 요거 뭐 막을 하나 까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단열재를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콘크리트가 되어 있잖아요. 65mm 콘크리트. 요건 뭐냐면 고름 몰탈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하층 슬래브를 치면 슬래브가 울퉁불퉁하고 단열재도 단열재 그 재료의 크기가 있어요. 공장에서 제작되는.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막 붙이거든요. 그러면 단열재를 이제 아무리 열심히 똑바로 붙여도 조금 올라와 있고 내려와 있고 막 기울고 이럴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제 뭐 좀 뭐 밑에 뭐가 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단열재를 잘 친다고 했지만 레벨 차가 조금씩 안 맞고 그러니까 뭐 구슬이든 물이든 이렇게 딱 놔두면은 어딘가로 흘러내려가는 구배가 생기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리 시공을 열심히 해도. 그래서 고름 몰탈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철근이 포함되지 않는 시멘트 몰탈을 다시 한번 쭉 뿌려요. 그럼 걔가 이제 그 약간 반 액체 상태잖아요. 찰랑찰랑하는. 그럼 걔는 이제 액체 상태니까 높은 곳이 있건 낮은 곳이 있건 싹 퍼지면서 이제 평평하게 채워지겠죠.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걔가 굳어지면 완벽하게 중력에 반하는 평평한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마감재를 깔면은 평평한 바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 밑에 있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멤브레인 타입인지 제가 이걸 파악을 못한 건데 요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한 겹을 깔아주는 그 멤브레인인 것 같아요. 그런 철인 것 같고 그래서 콘크리트 깔고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고름 몰타를 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닥 재료 정말 최종적인 마감 재료가 여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마감재를 치는 뭐 거실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콘크리트 본연의 그런 느낌을 낸 카페들 있잖아요. 그냥 막 바닥 까져 있고 터져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콘크리트 강화제를 써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상태에서 고름 몰타를 그냥 강하게 굳혀가지고 그 자체를 마감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요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만든 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좀 찾아가지고 쭉 그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전체 재료에 대한 뭐 열 관료율이라든지 뭐 열 저항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재료를 요 두께로 깔았을 때는 요 정도가 나와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레빗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나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예. 그 제가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레빗이랑 라이노를 전부 다 해야 되니까 레빗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면은 총 13주의 수업만큼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고사 이전에 레빗을 다 배우려면 제가 강의를 한 주차씩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여러분들 또 개인적인 시간 빼가지고 저를 양해해서 지금 수업을 들어주시는 거라 이번 주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할 때는 조금 또 얼굴 보면서 이해도 바로바로 파악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보다 조금 뭐 한 주 반 정도의 그 분량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 정도를 하면서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